2024년 봄,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급 실버타운 라온힐츠. 입주 보증금 3억, 월 관리비 200만 원. 리조트처럼 살아가는 노후를 표방하는 이곳은 넓은 부지 위에 5개 동, 400실 규모를 자랑하는 초대형 시설이었습니다. 전문 의료진 상주, 온천수 스파, 수영장과 피트니스, 매주 문화 강좌와 행사 진행, 24시간 긴급 호출 시스템. 마치 호텔처럼 화려한 이곳은 노년에도 품격 있게 늘 꿈꾸는 이들의 상징이었습니다. 75세 복자 여사는 아들 민우의 권유로 이곳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으면 걱정 하나도 없어. 응급벨도 있고 병원도 옆에 붙어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많대.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 민우가 좋다니? 복자 여사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낯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 호텔처럼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고 직원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엔 양복을 차려입은 매니저가 서서 입주자들을 일일이 인사하며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 복자님 맞으시죠?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짐은 저희가 방까지 옮겨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복자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게 관리된 실내 정원,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라운지, 곳곳에 걸린 그림, 향긋한 꽃향기. 그녀는 살짝 기대했습니다. 이제 진짜 고생 끝인가? 이쪽은 식당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뷔페식으로 운영됩니다. 저쪽은 문화센터입니다. 수채화, 요가, 바둑 등 다양한 강좌가 매주 열립니다. 이 길로 가시면 온천 스파와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무료 강좌와 유료 강좌가 따로 운영되니 게시판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긴급 호출벨입니다. 매니저가 벽에 붙은 버튼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방 안에도 복도 곳곳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위급 상황이 생기시면 바로 누르세요. 의료팀이 5분 안에 도착합니다. 복자 여사는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말이 친절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입주민 무리가 있었는데 새로 왔다더니 캐리어 하나 들고 온 거 봤어? 좀 초라하지 않냐? 요즘은 다들 이삿짐 업체 불러서 오는데 돈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던데 오래 못 버티겠네. 복자 여사는 그들의 시선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등 위에는 오래된 흉터 자국이, 검버섯이 핀 손가락은 조심스레 캐리어 손잡이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긴 다 번듯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보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복자 여사의 방은 프리미엄 싱글룸. 햇살이 드는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새하얀 침구, 은은한 조명, 넓은 창이 있었고 작은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엔 잘 정돈된 가구와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라온힐츠는 항상 함께합니다. 복자 여사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텅 빈 방처럼 쓸쓸했습니다. 품격이 무슨 소용이냐? 내 곁에 사람이 없는데. 엄마, 여기서 해 지는 거 보면 기분 진짜 좋을 거야. 아들은 캐리어를 방 구석에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올게.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쩐지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복자의 가슴에도 작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몫은 나 혼자 잘 사는 거지. 입주 첫날 아침, 복자 여사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지급받은 식당 카드키를 손에 꼭 쥐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식당은 넓고 환했습니다. 천장엔 고급 샹들리에가 은은히 빛나고 창가 쪽은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밥 냄새라도 맡으면 좀 덜 외로울까? 복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번듯한 복장에 고급 시계를 차거나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복자의 차림은 수년째 입던 무늬 바른 가디건과 편한 슬리퍼 한 켤레, 요즘은 복지 대상도 받나 봐. 저런 사람도 여기 들어오는구나. 관리비라도 제대로 내겠어. 복자는 귀를 살짝 기울였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반짝이는 대형 뷔페가 있었지만 가까이 가보니 메뉴는 달랐습니다. 식당 한쪽에는 뷔페식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기대와 달리 음식은 단출했습니다. 눅눅한 밥솥파, 짠 계란국, 지나치게 달콤한 피클, 그리고 양배추 절인 몇 조각, 식빵과 잼, 고급 뷔페라기보다 구색 맞추기에 가까운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거나 너무 단 음식들. 이게 다인감? 식사를 하려 식판을 들고 줄을 서자 복자는 작은 쟁반을 들고 조심조심 식사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찾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은 이미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까운 빈자리는 그녀가 다가가려 하자마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여기 자리 맡았어요. 앉을 데 많잖아요. 복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장 구석진 자리 벽 쪽 테이블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혼자 앉은 복자. 쟁반 위에 놓인 밥과 국, 그리고 몇 조각 반찬. 주변은 웃음소리, 포크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복자의 테이블만은 고요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익숙한데 왠지 더 춥네. 밥 한 술, 국 한 모금. 복자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이번에 손자 보러 유럽 갔다 왔지 뭐야. 나도 제주도 멸장 좀 다녀와야겠어. 하는 자랑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급 손목시계를 자랑했고 누군가는 새로 바꾼 외제차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여기서도 급이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간만 채우려고 왔겠지. 복자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숟가락 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다 먹고 쟁반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식당 출구 쪽에서 잠깐 멈춰 커다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늘어진 어깨, 작게 떨리는 입술. 복자는 거울을 외면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도 내 자리는 없나 보네. 입주한 지 2달째. 복자 여사는 실버타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문화 강좌가 열린다. 취미와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했던 말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수채화 교실이래. 함 가볼까? 복자는 조심스럽게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작은 강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채화 강좌 수강료 15만 원.
재료비 별도 5만 원.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달은 무료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수강비 별도로 내주셔야 합니다. 아, 물감과 스케치북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해요. 복자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뒤돌아섰습니다. 그 옆에서는 벌써 붓과 캔버스를 챙긴 입주민들이 자랑하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난 이번에 프랑스 고급 수채화 세트 주문했어. 40만 원짜리야. 에이, 난 일본 거 쓴다니까. 색감이 달라. 색감이. 복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가 강좌, 등록비 10만 원. 헬스장, 연간 멤버십 100만 원. 온천 스파, 1회 이용료 2만 5천 원. 자유롭게 이용하세요라는 문구는 결국 돈 내고 이용하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자는 매달 빠듯한 연금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웃는 세상이네. 시간이 갈수록 복자는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웃음을 거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요가도 안 나오던데. 아유, 문화생활 못하는 사람은 여기 오래 못 버텨. 복자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 혼자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오전엔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손바느질을 했습니다. 오후엔 복도 끝 작은 정원에서 햇살을 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식당에서도 복자 여사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조차 인사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네. 실버타운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고급 소파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복자 여사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자 여사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식당에서도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입주자들은 복자를 슬쩍 피했습니다. 어느 날 복자는 식당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다가 다른 입주자 무리의 뒷담화를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손주 보러 하와이 갔다 올 건데 저 사람은 뭐하냐? 김치나 담그고 있을까? 있을 때 있어야지. 빈털터리 주제에 좋은데 와봤자 뭐해. 복자는 들리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국물은 짰습니다. 아주 많이. 입주한 지 7개월, 복자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 작은 탁자 위에는 약 봉지가 쌓여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이거 다 먹어도 어디가 나아지긴 하는 걸까? 매일 아침 복자는 작은 종이컵에 약을 쏟아놓고 한 알 한 알 삼켰습니다. 하지만 약은 그녀를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고 발바닥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호흡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복자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길, 숨이 차서 벽을 짚으며 겨우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어휴, 별것도 아닌데 숨이 차네. 심장이 왜 이렇게 벌렁거리냐? 다음 날 복자는 식당에서도 힘겹게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주자들은 복자를 꺼리는 듯 멀찌감치 피했습니다. 쟤 아픈 거 아니야? 곧 요양동으로 보내질걸. 복자 여사는 병원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진료 예약도 별도 신청이었고 구급차 호출도 보호자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오늘 병원 좀 갈 수 있을까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 분께 연락드릴까요? 아들 바쁠 텐데
괜찮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도 내 맘대로 못 가는구나. 나는 여기가 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복자 여사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고 새벽이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의 잠을 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복자 여사의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분 요즘 거의 방에만 계신다지. 곧 요양동으로 옮겨질지도 몰라. 가끔은 혼자 알아서 나가주면 좋지. 복자 여사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말을 해도 들려줄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말을 하냐. 복자는 결국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복자 앞으로 한 통의 문자만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해외 출장. 나중에 연락할게. 복자는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화면 속 아들의 이름 두 글자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먼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복자 여사는 새벽에 심한 기침과 함께 숨이 막히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방 안 응급벨을 누르려 했지만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살려줘. 결국 복자 여사는 의식을 잃었고 몇 시간 후 아침 식당 직원이 식사 불참 확인을 하다가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복자를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전을 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75세 여성, 의식크림, 산소 포화도 급하강. 복자는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종합병원 7층 병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복자 여사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양손 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복자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고? 그녀는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 옆이자 문 밖에서 들리는 낯선 발소리. 복자 여사는 외로움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민우는 오고는 있는 걸까? 이번 3일째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담당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쯤 오시나요? 퇴원 관련 상담도 진행해야 해서요. 모르겠어요. 아들이 바빠서. 복자는 핸드폰을 열어 아들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텅 빈 신호음만이 복자 여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바쁘니까 바쁜 거겠지. 병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회색 빛깔로 젖은 도로, 차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 복자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5일째 되는 날, 늦은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것은 민우였습니다. 엄마, 좀 괜찮아? 왔구나.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이 길었어. 엄마가 여기 있는 거 이제야 알았네. 하지만 복자 여사는 알았습니다. 민우가 이제야 온 이유가 진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퇴원 서류, 비용 정산, 보험 청구,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를 이 병실로 데려온 것이란 걸. 퇴원은 언제 가능하대? 회사도 신경 쓰이고. 엄마, 빨리 좋아지자. 그래야 다 좋지.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복자의 손을 꼭 쥐고 엄마, 나만 믿어. 라고 말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류를 들춰보는 일에만 바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땐 내가 아프면 내가 밤새 울었는데 민우는 병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며 조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내일 또 일찍 출근해야 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간호사한테 말해. 그래,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민우는 병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랫동안 조용히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내 아들. 이번 12일째 복자 여사는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의사는 아직 회복이 덜 됐다 했지만 병원은 더 머물 여유가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 서류를 정리하며 복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퇴원한단다. 혹시 시간 되면 데리러.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회의 중이라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될까?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복자는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혼자 사는 것도, 혼자 아픈 것도 이제 다 익숙해야지. 복자 여사는 퇴원 수속을 마친 뒤 다시 실버타운 라온힐즈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여기로 왔네. 복자가 로비에 들어서자 프론트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자님, 다시 오셨군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네, 덕분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예전처럼 환대하지 않았고 다른 입주민들은 복자가 다가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저분 여기 계시네. 입원하고도 못 떠났네. 곧 요양동 갈걸? 저렇게 아프면 관리비도 부담될 텐데. 실버타운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곳이었지 아픈 노인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 사실을 차가운 눈빛과 식은 대화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야 했습니다. 건강해야 사람 취급도 받는구나. 하루는 매니저가 복자 여사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복자님, 잠시 상담 가능하실까요? 복자는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요. 혹시 요양동으로 이동하는 걸 고려해 보셨나요? 나는 요양원엔 가기 싫습니다. 요양동, 실버타운 안에 따로 마련된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들을 위한 격리 공간. 넓은 복도 대신 좁은 병동. 식당 대신 병실 안 급식. 복자는 그것이 살아있음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은 내 발로 걸을 수 있으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네,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복자 여사는 느꼈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복도에서는 수근거림이 늘었고 식당에서는 접시가 끌리는 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복자 여사는 점점 더 방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입주비 환불 규정, 요양동 이송동의서, 자녀 관리비 청구 안내문, 모두 조용히 펴놓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남은 돈 아껴 써야지. 아직 살아야 하니까. 복자 여사는 이튿날 아침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퇴실 신청하겠습니다. 복자님, 조금 더 고민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이제 진짜 내 집으로 가야겠어요. 복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정리, 짐 정리, 자녀 관리 비정산. 모든 과정을 조용히 묵묵히 마쳤습니다. 돈으로 품격을 사는 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2025년 봄. 복자 여사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실버타운 라운힐즈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선 사람들이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고 라운지에선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정문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있어라. 나에겐 너무 화려했던 곳사. 서울을 벗어나면서 복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록빛 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고즈넉한 시골길. 복자 여사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그저 살아있음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오후 늦게 복자는 오랜 세월을 견딘 자신의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벽은 더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가 가득했지만 복자 여사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다. 복자 여사는 천천히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부엌을 닦고 낡은 솥에 다시 물을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전 꺼내놓았던 이불이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내 손맛을 다시 살려볼까? 다음 날부터 복자 여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손으로 밥을 짓고 장터에 가서 필요한 것만 사왔습니다. 작은 텃밭에 무와 상추 씨앗을 뿌리고 해가 질 때쯤엔 마당을 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복자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순이 아주머니는 김치 몇 포기를 가져왔고 앞집 총각은 고장난 TV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어 갔습니다. 어멈, 혼자 밥 해 먹기 힘들제? 이거 김치 좀 가져왔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렇게 복자 여사는 비록 크지 않지만 따뜻한 일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자 여사는 작은 텃밭에 앉아 새싹이 움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추 잎사귀가 파랗게 올라오고 무 줄기가 조심스럽게 뻗어나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복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다시 자라는 중이다. 복자 여사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화려한 실버타운이 아니라 작은 텃밭 옆에서 자신의 손으로 짓는 밥 냄새 속에서 진짜 삶이 있다는 걸.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나는 나를 기다려줬다. 이제 남은 봄은 내 거다. 실버타운이 주지 못한 평안, 부촌이 사주지 못한 행복. 복자 여사는 낡은 시멘트집 작은 부엌에서 자기 손으로 다시 찾아냈습니다. 복자 여사는 오늘도 말없이 자신만의 품격을 지켜가며 작은 봄을 일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